자, 저희 오늘 정해진 시간이 돼가지고 사례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것저것 좀 유인물을 좀 드렸거든요. 프린트를 드렸는데 별건 아니고 쭉 보시면은 이제 공부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적어놓고 사골처럼 이제 울거먹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혹시나 지금 사례형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거를 제가 아직 못 보셨을까봐 이번에 다시 올려드렸거든요. 이거 기본 강의 때도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기본 강의 또 올려드린 거니까 기본 강의 보신 분은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사례형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환경법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은 별건 아니니까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경법 주요 개정사항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주요 개정사항 정리라고 해가지고 하나 드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형 강의를 찍고 이제 개정사항을 반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선 교재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사례형 강의 열면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개정된 것은 빠짐없이 제가 다 넣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부터 해가지고 시행 규칙까지 다 넣었으니까 이건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개정됐다. 이 개정 사항이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 개정 법률이라고 이제 하나 드린 거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경분쟁 조정법이 전부 개정됐어요. 말 그대로 전부 개정돼가지고 사실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요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신 판례 두 개를 드렸습니다. 하나 이제 대법원 2024년 8월 23일 2023도 1924 판례, 이거 하나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 제가 드렸죠. 이 두 개는 제가 이번 올해 언제 5월인가 6월인가 6월 모의고사 끝나고였나 제가 기본 강의 했는데, 그때 이 최신 판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최신 판례가 반영이 안 된 거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로 드렸으니까 이게 꽤 중요한 판례로 보이거든요. 꽤 중요한 판례로 보이고, 아시겠지만은 올해 변호사 시험에 최신 판례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최신 판례가 두 문제 출제돼서 앞으로도 최신 판례가 출제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까지는 그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대비하는 심정으로 이 최신 판례 두 개는 꼭 보세요. 중요한 걸로 보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거에 더해서 제가 이 최근 중요 판례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 중요 판례 이렇게 전달해서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꼭 보십시오. 이 최근 중요 판례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판례는 이제 최근 중요 판례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거 드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법 개정상 공부 방법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니까 한번 자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습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릴 것도 크게 많지 않고, 자습하시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간단히 이제 좀 개괄을 해보자면은, 이 교재에는 이거 씁니다. 이번에 보라색으로 잘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쓸 거고, 우리 목표는 변호사 시험 문제를 다 보고요. 당연히 14회까지 나왔죠. 지금 14회부터 1회까지 역순으로 해가지고 환경법 기출문제 다 같이 보고, 그거에 더해서 올해 이제 1, 6, 8, 10 그러니까 1회 2회 3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6, 8, 10 모의고사 3개를 다 같이 해설하면서 최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구나, 그리고 출제 경향은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을 잡아먹지는 않을 거고, 최대한 빠르게 이제
스크리닝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택법, 특히 환경법은 뭐 출제되는 문제가 계속 출제돼요. 출제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면서 약간 이제 새로운 조문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뒤로 가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과감히 생략하면서 좀 빠르게 좀 호흡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11월 벌써 11월 15일인데 뭐 이제 막판이잖아요. 막판이니까 선택법에 많은 시간 투자하실 시간도 없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목표는 이 자리에서 이 기본 이론,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기본 이론을 복습하면서 암기까지 다 해버리겠습니다. 암기까지 다 하는 시간, 목표는 암기까지 다 하는 거고, 뭐 더 이상 선택법에 투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 출제되는 주제, 환경법에서는 반복 출제되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 총론에서 반복 출제되는 주제가 한 10개 내외로 딱 짜여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확인하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환경법 수강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환경법 시험 치시는 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수건 과제, 이 환경법 강론 조문이죠. 조문, 환경법 강론 조문 구조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주요 주제를 확인하고요, 조문 구조까지 파악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분량의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답안 작성 분량의 감을. 그래서 제가 뭐 요즘 CBT로 바뀌었잖아요. CBT로 바뀌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좀 분량을 맞추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배점별로 20점, 뭐 25점 이 배점별로 딱 맞춰가지고 답안을 CBT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걸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만 완벽히 학습을 해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제 이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설령 기본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환경법 사례 강의 들으시면은 기본 강의 복습하는 효과가 다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편하게 보시면, 이 환경법이 160점 만점이잖아요. 160점 만점인데 뭐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60점 만점인데 지금 우리 4바닥 쓰잖아요. 4바닥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점 단위로 이제 끊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80점이죠. 80점. 그러니까 8바닥이네. 8바닥. 1문 2문 다음에 8바닥이니까 저는 20점당 한 바닥을 기준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빠짐없이 배점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20점당 한 바닥. 20점만 한 바닥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 기본 법리, 특히 총론 있잖아요. 총론. 기본 법리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세요.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올 게 정해져 있잖아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암기해가지고 여기에서만큼은 그 배점 누수가 없도록, 배점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세요. 사실 나올 게 다 예측되는데 이거를 암기를 안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못 쓴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총론 부분에서는 나올 부분 딱 템플릿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암기하신다는 생각으로 철두철미하게 암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안포섭을 반드시 해주세요. 사안포섭 단 한 줄이라도 사안포섭을 해주세요. 한 줄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문 문제라든지 조문 옮겨 적는 거, 조문 문제라든지 아니면 10점 내외의 아주 단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법에 가끔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안포섭을 반드시 해라. 여기서 이제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사안포섭을 단 한 줄이라도 반드시 해주세요.
사안포섭을. 여기서 괜히 또 점수 누락 있으면은 억울하니까 사안포섭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비록 저도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비록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판례의 결론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 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해설 자료 작성하면서 판례를 맹목적으로 쫓았습니다. 결론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이제 그 맹목적으로 판례의 결론을 따르기보다는 그 판례가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사실 고득점의 첩경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판례의 결론을 맹목적으로 쫓지 말고 판례의 결론을 현출하더라도 왜 판례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지 한두 줄 정도 써주시면은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판결의 결론 플러스 이유까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환경법 해설이라고 해가지고 감히 이렇게 모범 답안 비슷하게 이제 작성을 해드렸는데, 이건 1항의 기준일 뿐입니다. 1항의 기준일 뿐이고,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되 맹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해드린 걸 참고는 하시되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이제 답안 작성 방식을 잘 찾아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이 정도 쓰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제가 사후적으로 다 만들어낸 답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이 정도만 쓰셔도 사실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앞에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한 사설 한 5분 정도 됐나요? 5, 6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시행 올해 변호사 시험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14회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1문 읽어볼까요? 제 1문. 갑은 2020년도 10월경부터 땡땡시 소재 사업장에서 화장지 등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갑은 이렇게 하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2018년 2월경부터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를 받아서 땡땡시에 소재한 병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대요. 병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을은 이 지금 사실관계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겠네요. 왜냐?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2024년 9월경에 을과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뭘 안 한 거예요?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잘못해 보이죠. 뭐 잘못했습니다, 이놈. 갑. 다음에 을의 사업장이 있는 X토지 인근 지역에서 악취 및 분진 발생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2024년 11월경 실태 및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을의 사업장에 적시된 폐기물이 뭐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기물 운반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 운반업자 정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을의 요구. 자, 을이 어떤 요구를 했네요. 을이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을의 요구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여 어디다 투기했다? 인근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도 뭔가 잘못했겠죠. 정도 뭔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요구했다? 을이 어떻게 보면 형사법적으로 보면 교사를 한 거예요. 교사를. 을이 지금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을의 요구에 따라 정이 지금 그걸 수용했다는 거니까 정도 무단 투기한 잘못이 있을 거고, 을 같은 경우에도 이 무단 투기를 요구한 잘못이 있겠네요. 자, 이게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포섭되는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행정청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자, 1번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아주 전형적이고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언제 출제됐냐? 11회 변호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11회 변호사 시험 2문에 이미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환경법은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그 중에서 강론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탑티어는 뭐다? 폐기물이랑 토양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폐기물이랑 토양이 가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이런 것들, 물환경보전법, 그 다음에 뭐 대기환경보전법, 이게 이제 그 뒤에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출제 가능성이 처지는 게 뭐 소음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처진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폐기물이랑 토양이다. 강론에서는 여기서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꼭 챙겨 놓으시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대로 시험에 나왔고,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를 재활용한 11회 변호사 시험을 재활용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한편 A는 2024년 12월경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엑스토지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엑스토지에 추가로 투기되었다. 관할 행정청이 엑스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이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신 판례 문제예요. 최신 판례에서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물론 그 최신 판례를 모르더라도 뭐 어떻게든 뭐 조문 가지고 비벼 가지고 쓰려면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최신 판례를 알았으면은 이제 아주 손쉽게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최신 판례를 반드시 봐라.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최신 판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판례를 이제 수강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바로 여기 최신 중요 판례 이 발췌본을 제가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이거라도 보세요. 이거라도 시험장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거라도 보시고,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제가 누락된 판례 2개 드렸죠? 2개 드렸으니까 그것까지 최신 판례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십시오. 뭐 내년 1월에도 우리 환경법 시간에 최신 판례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온다면 반드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번 문제는 그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조치 명령에 관련한 전형적인 문제고, 2번 문제는 최신 판례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참조 조문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참조 조문이 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참조 조문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으라는 거. 아무 무쓸모인데 참조 조문을 주는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문 경우고, 웬만하면 참조 조문을 활용해서 포섭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에 다 점수가 배점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환경법 법전에 시행 규칙이 없잖아요. 법이랑 시행령까지는 있는데 시행 규칙이 없으니까, 시행 규칙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내려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참조 조문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행 규칙 딱 째려 보면은 뭐가 문제예요? 뭐가 어디서쯤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참조 조문 시행 규칙 보고 뭐 별표에 따른다고 하니까, 그 밑에 별표 5의 7을 보면 1호 보세요. 1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수탁자가 위탁 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라고 나와있죠. 근데 1호를 이제 안 한 놈이 있잖아요. 우리 플레이어들 중에서 누구예요? 그 1문으로 문제로 돌아가서 그 첫 번째 단락 한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은 갑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갑이 내용대로,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법령상 의무가 바로 그 시행규칙 별표 5의 7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조문까지 잘 챙겨가지고 포섭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여기서 이 시험 문제에서 그 출제자가 의도한 점수를 다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다 따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답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답안, 우리 해설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문의 1 문제 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조치명령 나와있죠. 로마자 2번 조치명령.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외우세요. 근데 이게 제가 그대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전에 다 나오잖아요. 법전에 48조부터 쭉 나와요. 법전에 48조 1항, 그 다음에 뭐 48조의 2, 뭐 48조의 3, 뭐 48조 2항, 49조 이런 식으로 쭉 그 환경법 조문을 베끼면 되는 거니까 외울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특히 강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환경법전을 펴놓고 이 조문이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해 놔라. 잘 확인해 놓고 이거에 만약에 사례형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찾아서 어떤 식으로 써먹을지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 법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조치명령 제가 옆에다가 저희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도 다 부기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복습하실 때 필요하시면은 거기를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조치명령 요건 보면은 조치명령 나와 있고, 이거 사골처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조치명령 요건. 조치명령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이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어쩌고저쩌고 버려지거나 매립된 경우에 이제 인정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48조 1항에 따르면 고의과실은 요구되지 않고, 자, 조치명령의 상대방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또 쭉 나와있죠.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쭉쭉쭉쭉 9까지. 그래서 제가 폐기물관리법 48조 1항 각호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48조 1항 각호를. 그러면은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그 문제 제 1문의 1이 뭐예요?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조치는 이제 조치명령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여기 48조 1항 각호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라는 거예요. 48조 1항 각호를 가지고 검토를 해줘라.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고,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처 3번 조치명령의 절차, 그래서 의견 들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라비아처 4번 조치명령의 내용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고, 이 필요한 조치에는 이런 것들 정화 조치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서 5번 조치명령 대상자 또는 범위 결정.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으로 가면은 과징금 부과, 대집행, 형사 고발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 세트를 정확히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를 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암기할 필요도 없다. 왜? 환경법 조문 그대로 베끼면 되니까. 그러면은 어디에 이 조문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곧 제가 말씀드리는 암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우리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먼저 누구에게 취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자, 갑을 병정 순으로 같이 볼까요?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제대로 못한 거죠? 시행규칙 별표 5-7 1호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갑은 3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거 정확히 적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써주면은 이거는 완벽한 답안이 아니고 정확히 조문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몇 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주소를 정확히 적어줘야지만은, 주소를 정확히 정해 주어야만, 지적해 주어야만 그 배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3호 조치 대상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을 보겠습니다. 을은 뭘 잘못했냐? 을은 직접적으로 잘못을 한 당사자예요. 을은 직접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을은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빌려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함으로써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서 1호의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호. 직접 잘못한 그 사람, 그놈이니까 1호의 조치 대상자에 해당하고, 또한 을은 정에 대하여
폐기물을 운반해서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무단 투기할 것을 요구했다. 48조 1항 6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몇 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지를 정확히 찝어주시고, 이게 꼭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복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설문을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만 얘 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네, 다른 건 아니겠지, 이렇게 지나가실 게 아니라 중복해서 중첩적으로 조치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1호뿐만이 아니라 6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병. 병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엑스토지의 소유자다. 엑스토지 갖고 있는 놈이죠 지금. 엑스토지를 이제 누구한테? 을한테 빌려준 놈이 병이니까. 을한테 빌려준 놈이 병이니까 병은 이 엑스토지의 소유자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하였는 바 폐기물 관리법 어쩌고저쩌고 9호의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 9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정이 뭘 잘못했느냐. 정은 결국 이제 을의 요구를 받아들였죠. 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무단 투기했으니까 무단 투기한 놈인데, 동그라미 4번 정은 을의 요구에 따라 폐지 어쩌고저쩌고 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하였는 바 4호 및 1호, 그러니까 1호는 당연한 거고 4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1호 및 4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갑을병정이 어떤 이유로 그 조치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찝어준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48조 1항 몇 호에 의해서 조치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찝어준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조치 명령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폐기물관리법상 조치 명령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놈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대집행이라든지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조치 명령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동그라미 5번의 주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이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7번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행정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거.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대신하고 돈 받아가는 게 이제 대집행이죠. 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 동그라미 8번 형사 고발 조치까지. 그래서 제가 그 답안지 작성하실 때 늘상 당부 드리는 게 뭐 조치 명령, 그 다음에 과징금, 대집행 이런 것까지는 다 잘 쓰시는데 형사 고발을 빼먹으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뭐 사실 뭐 형사 고발을 뭐 쓴다고 해서 뭐 못 붙을 사람이 붙고 안 쓴다고 해서 뭐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형사 고발까지 좀 마지막에 좀 잘 써주시면은 좀 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 문장 정도 써주시라, 제가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고발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한 번에 모아져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뭘 위반하면 형사 고발 조치 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8번 형사 고발 조치까지 여기까지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그대로 보신 겁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 11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폐기물관리법이 내년 시험에 곧바로 나오긴 좀 어렵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근데 설명을 안 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신을 위해서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내신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1문의 2 보겠습니다. 1문의 2. 이게 이제 최신 판례 문제였다는 거예요. 최신 판례를 알았더라면 막바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판례를 보시라고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내용이고, 문제 소재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법령 이 폐기물관리법 7조 2항 8조 3항을 제가 적어놨죠. 근데 이게 이제 당황 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최신 판례를 전혀 이제 모르시고 들어갔다면 이 조문을 찾아서 썼으면 돼요. 폐기물관리법 7조 2항 뭐 8조 3항 이 정도로
찾아서 쓰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는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폐기물관리법 7조나 8조가 이 폐기물관리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조되는 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찾아내기에 그렇게 쉬운 조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공부할 때 48조 중요하다 누가 몰라요. 토양환경보전권 공부할 때 10조 중요하다 누가 몰라요. 근데 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7조나 8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조되는 조문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시험장에서 막바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신 판례를 알고 있었더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문제되는 조항이구나, 최신 판례 상기하면서 조항 써주고 관련 판례 적당히 현출을 주면서 사안 포섭하고 넘어갔으면 이제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최신 판례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전을 계속 뒤지고 있는 그 시간 낭비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최신 판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관련 법령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래요. 대청소. 7조 2항.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 7조 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 지독하게 더럽다. 지독하게 더러우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답니다. 누가?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설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괄호 안에 지자체 관련한 단 거기 그 1문에 2 보시면 문제 설문에서 괄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래요. 문제에서 그렇게 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로마차 3번 관련 판례. 이게 이제 최신 판례였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최근 판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7조 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 의무,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 나아가 판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른 조치 명령과 우리가 앞에서 검토한 이 48조에 따른 조치 명령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 시 효과 등이 서로 다른 어떤 제도다? 별개의 제도다. 이게 핵심이죠. 별개의 제도라는 거. 그러니까 48조에 따른 조치 명령과 8조에 따른 조치 명령은 취지나 대상에 따른 서로 별개의 제도래요. 그래서 따라서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과는 별도로, 핵심이죠.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이 조례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최신 판례는 왜 문제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흘러갔겠죠. 48조에 따른 조치 명령을 했어요. 48조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8조 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또 하려고 하니 야 너 48조에 따른 조치 명령하고 8조 3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 하는 거 할 수 있어? 이거 이미 조치 명령 한 건데 쓸데없이 두 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변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8조 3항에 따른 조치 명령과 48조에 따른 조치 명령은 그 길이 달라. 서로 다른 제도야.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병존해서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이 최신 판례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핵심이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관할 행정청은 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과는 별도로,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앞에서 다 어떻게 하는지 검토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랑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정확히 적어 주셨으면 이제 고득점 하셨겠죠.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2문으로 볼까요? 2문. 14회 변호사 시험 2문 보겠습니다. 2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문 문제. 반가로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A시 소재 이 B공단은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갑조합은 이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 부가금 등에 대한 분담 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분담 규정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해서요 A시장에 제출했습니다. 자, 지금 반가로 가번까지 읽어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환경법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 첫 번째 문단 반가로 가 문단 읽자마자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좀 최신 판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라는 게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게 2017년도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제 좀 각색해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야, 지금 2025년인데 무슨 2017년도 판례가 최신 판례냐? 수원 법학에서는 10년 정도까지는 최신 판례로 다 봐줍니다. 그냥 광의설로 10년 정도까지는 최신 판례로 본다고 하고, 우스갯소리로. 자, 그러면은 2017년도 판례에 따르면은 이게 이 사건 분담 규정을 가지고 그 배출 부가금을 매겼을 때 쟁점이 뭐 어떤 게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오셔야 돼요.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반가로 나번. 이 사건 공동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대한 A시 공무원의 단속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갑조합의 과실로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배출 허용 기준을 결국 초과했대요. 뭔가 지금 사단이 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니까.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측정기계 작동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오염 물질 농도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이 총 초과 배출 부가금을 합계 1억 7천이죠. 1억 7천으로 이제 산정한 다음에 이를 이 사건 분담 규정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근거해서 사업장별로 배분해서 이제 결국 부과는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이제 그 측정 기계대로 정확히 측정된 대로 이제 부가금을 매겼어야 됐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야, 그러면은 일단 썸을 해보고 그 썸에 대해서 이제 니네가 정하고 있는 부담 비율이 있지 않느냐, 이 부담 비율대로 때릴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그냥 처리해 줘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반가로 가나를 이제 다 읽어봤고, 반가로 다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다번.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하천시로 배출되는데, 을은 이 사건 공동시설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하류에서 비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하여 송호 양식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문제 나올지 대충 예감되죠? 750조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환경정책기본법 거기.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설문 1번.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 부가처분을 받은 갑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분담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 부가금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야, 나는 이렇게 배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분담 규정에 따라서 니네 마음대로 우리한테 나눠 가지라고 떠맡기는 게 이거 맞는 거야? 각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한 수질 오염 물질의 양 및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초과 배출 부가금을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최신 판례 2017년도 판례를 그대로 낸 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지금 1문에서도 최신 판례 하나, 1문에서도 최신 판례 하나, 2문에서도 최신 판례 하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초과 배출금 부과 후 관할 행정청이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 상태를 재측정한 결과 그 배출 상태는 처음 측정 시와 달랐다. 이에 갑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이 감액을 위하여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한다. 야, 우리 지금 다시 측정해 봤는데 이거 니네가 그 매긴 거랑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감액해서 내고 싶으니까 조정해 주어.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한다.
해당 조정 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조문 문제죠. 조문 문제. 해당 조정 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적인 처리 기한. 이거 뭐야? 거기서 그 법조문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법조문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제가 기본서에서 시행령까지 다 소개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물안경보전법 41조 물안경보전법 41조 보시면은 거기다 제가 다 마킹을 해놨습니다. 뭐 같이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물환경보전법, 저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41조를 한번 보세요. 41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페이지 126페이지 그 41조 보시면 배출부가금, 기본부가금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령 41조 내지 44조라고 해가지고 초과부가금 나와있고, 뭐 배출부가금의 납부통지, 배출부가금의 조정, 제가 다 마킹 해놨죠. 그 다음에 14회 변시는 당연한 거고 10회 변시, 8회 변시에서도 그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고,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을이 갑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과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래요. 다만 758조나 이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750조랑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이거 이제 우리가 사골처럼 우려먹는 거 이제 그대로 쓰라는 거죠.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조조문 보겠습니다. 참조조문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달아놨는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등 나와있고, 이건 이제 어디를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잘린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잘린 부분 1호 하다가 쭉 잘리고 6호 하나 나오죠. 6호 사업장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이것들을 포함한 운영 규약을 이제 제출해야 되고, 이 항 보시면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이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가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 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이거 시행규칙 45조 1항 6호 및 2항을 가지고 지금 1문 이제 풀 때, 그러니까 2문의 1 풀 때 이걸 가지고 포섭을 해서 써먹으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참조조문을 줄 때는, 출제자가 참조조문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써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반드시 써먹으셔야지 이제 여기 이제 배점을 이제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문제 같이 읽어봤고, 답안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지 답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문의 1 문제 소재 읽어보시고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검토해보는 거고, 문제 소재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로마자 2번 관련 법령.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게 이제 참조조문인 거죠. 참조조문.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해야 되고, 이 배출부가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 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고 시행규칙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시행규칙의 해석에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로마자 3번 관련 판례. 자, 판례는, 자, 이 취지는 폐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의 공동 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대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 부담비를 정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존중해라. 따라서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 부과금을 사업자들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시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 있다. 사업자들이 폐수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사안이죠. 행정청이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 규약에서 정해진 부담 비율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들에게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판례는 꼭 이상하게 적법하다고 하면 될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이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그 1문의 최신 판례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이 판례를 진짜 몰랐으면 어떻게 써야 될지 엄두가 잘 안 잡히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뭐로 표현해야 될까? 약간 더욱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최신 판례 문제는 어쨌든 조문을 잘 찾아서 비비면은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하니 이 타당성에 대한 어떤 판례가 있는 것 같은데 판례를 모르니까 이제 뭐 지어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써야겠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자 4번 사안의 경우 보시면 관할행정청은 이 사건 분담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별 배출 부과금 부담 비율에 근거하여 사업장별을 배분하여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분담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우리 설문에서 나와 있지 않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할행정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확히 끝맺음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안지 보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줘요. 타당하냐고 물어봤으면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확히 답을 써줘야 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길게 써줬는데 결국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답안지에 대해서 인상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도 물론 이제 그 풀이 과정을 잘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정확히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0인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딱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써주는 답안은 이제 그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답안의 풀이 과정을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니까 성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점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출제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2문의 2 볼까요? 2문의 2 이건 진짜 그대로 조문 옮겨 쓰는 문제예요. 그대로 조문 옮겨 쓰는 문제다.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교재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다. 우리 교재에서 다 그러니까 법, 시행령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심지어 기출문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환경법에 대해서 공부가 되셨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라는 것은 뭐 제가 뭐 환경법 붙잡고 뭐 쌈이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정도만 한두 번 풀어보셨다면 이 정도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 기출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환경법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기출문제 플러스 최신 판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환경법 관련해서는 그거 외에는 뭐 볼 수도 없고 볼 시간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출문제 플러스 최신 판례 이것만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문제 소재 읽어보시고 관련 법령 이제 시행령 54조랑 55조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자 사안의 경우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써주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후에 관할행정청이 배출 상태를 재측정한 결과 저감되어 측정되었다면 조정 신청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이에 갑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이 시행령 조문에 따라서 배출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정 신청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 그 조정 신청은 배출 부과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게 바로 신청 기한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환경부 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갑조합의 개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관할행정청의 처리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써주세요.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조문 그대로 베껴 쓰는 문제였다. 근데 이제 제가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문 옮겨 쓰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거 포섭을 절대 까먹지 마시라. 사안포섭. 진짜 조문 옮겨 적으라고 했다고 조문만 옮겨 적고 끝내지 말고 사안포섭을 시간이 없으면은 단 한 줄이라도 줄처리라도 해주세요. 줄처리라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 2문의 3 같이 한번 볼까요? 2문의 3 문제 소재. 의리 갑주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문제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골이죠. 정말 너무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환경법 시험에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진짜 생각할 필요는 없이 기계적으로 써낸다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암기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이 내용. 맨날 나오는 이 기본 법리, 총론에서 이 기본 법리는 완벽히 암기를 해라.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그 손해를 보지 않겠다. 배점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외워주시라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 민법 750조,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이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붕업, 그러니까 뭐로 표현할까?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요건 분설했고, 고의 또는 과실 읽어보면은 문제점.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할지 아니면은 단순한 방침 규정으로 볼지가 문제되는데, 양가로 2번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의 요건 나와있죠. 자, 44조 1항의 요건이 이런 건데, 동그라미 1번 환경오염이란 이런 것이고, 2번 동그라미 2번 원자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정책기본법 써주실 때, 그리고 포섭하실 때 너무 뭉개면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은 정확히 알고 있죠.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이 그 1항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의 요건이라든지 그 요건에 관한 포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뭐라고 표현할까?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 배점이 그렇다면 혹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이 요건을 좀 현출해주고 간단히라도 좀 포섭을 해줘라.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 그러니까 이런 조항에 따라서 환경오염에 해당하고 이런 조항에 따라서 원인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답안지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현출을 해줘라. 강조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 환경오염이라는 게 뭔지, 원인자라는 게 뭔지 구구절절 이제 조문을 옮겨 놓은 거고, 학설 및 판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조경합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규정은 민법의 특별 규정으로서 원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고 민법 제750조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로서 우리 판례가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피해자의 그 구제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이제 우리 판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청구권 경합설은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의 무과실 책임과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대등한 관계로서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고는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견해인데, 우리 판례는 어쨌든 이제 법조경합설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검토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원인자 무과실 책임의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보다 피해자에게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법조경합설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 수인한도론 보겠습니다. 1번 의 수인한도론, 한글말로 하면 이제 참을한도론. 수인한도론이란 재반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평균인으로 하여금 통상 인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에 대해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규모, 그 다음에 가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이 선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험의 접근 이론, 여기를 지금 여기서 써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해의 계속성 여부, 규제 기준의 준수 여부, 회피 가능성, 손해 방지를 위한 재반 조치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이 차물 한도론에 관련해서 차물 한도, 수인 한도를 넘어서 위법한 것인지 혹은 아직 넘지 않아서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지금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돼요? 이 우리 판례가 수인 한도론, 그러니까 수인 한도론을 가지고 위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사안을 포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안은 뭐 피해 규모는 어떻고, 그 다음에 지역 환경의 특수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토지 이용은 누가 먼저 시작했고, 피해는 얼마나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해 회피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이 손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안에 잘 녹여가지고 포섭을 해줬을 때 고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뭐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는 이런 사안 포섭을 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 일단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고 답안지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 환경법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좀 배점이 여유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제 200점 만점으로 이제 8바닥 쓰는데 환경법 같은 경우에는 160점 만점으로 8바닥을 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배점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 좀 포섭을 좀 풍부하게 해주시라. 그게 이제 환경법 고득점의 길이다.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판례는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침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혀가 꼬이고 있는데, 현실적인 침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 통념상 차물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것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난 적법해, 난 무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설령 가사 공법적 규제를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공법적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곧바로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면 내가 관심법으로 다시 보고 너 위법해,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정확히 잘못을 따져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적 규제를 충족했다는 것이 까방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 60dB까지 소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59dB까지 내가 만들어냈는데 소음을 나 60dB 충족했는데 너 나한테 위법하다고 말하면 안 돼, 난 적법한 사람이야, 이렇게 까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말하는 게 내 맘대로 판단해 보겠다는 게 이제 판례 태도죠. 여기까지 이제 위법성 같이 봤고, 4번 인과관계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환경소송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대두된 이론이 개연성설 및 신개연성설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음 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는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는 입장에서 개연성 이론을 공정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진해화학 사건 아시죠? 진해화학 사건에서 원인 물질이 배출되어 피해자 측에 도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보고, 왜냐? 피해자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소송법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을 이제 완화해줬다는 거예요. 일응 증명되었다고 보고,
가해자가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는 이제 피고가 되겠죠. 피고가 원인 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혹시 원인 물질이 배출되었어도 안전 농도의 범위 내에 속하였거나 다른 원인의 전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여서 신개연성설을 긍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개연성설과 신개연성설 그대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 5번 위험의 접근 이론. 이것도 이제 약방의 감수처럼 튀어나오는 건데, 위험의 접근 이론이란 환경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유지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사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너 알고 들어왔잖아. 너 지금 이 지역이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맨날 뭐 물 그 폐수 들어오고 뭐 물 넘치고 홍수 있는 거 너 다 알고 들어왔지. 왜 너 알고 들어왔어? 땅값이 싸니까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익은 다 누릴 대로 누려놓고 이제 와서 너 지금 위협행위 하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과연 법 질서에 맞느냐, 신의칙에 맞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왔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보상을 받고 들어왔다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았겠죠. 땅값이 쌌을 테니까 뭐 시설물 비용이 쌌다든지 간접적으로나마 보상을 받고 들어왔다면, 그렇다면은 가해자에 대해서 좀 감면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요건, 판례는 그 요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경우로서, 동그라미 2번 피해가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눈 나빠지고 뭐 폐병 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 쉽게 그 금전적 배상으로 허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건강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접근 이론을 가지고 면책해주지 않겠다는 이제 우리 판례 태도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침해 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것. 동그라미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히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기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사간 경우, 그러니까 꼭 뭐 내가 위험에,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까,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뭐 수용했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주한 경우에는 과실상기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는 게 이제 우리 판례 태도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민법 750조, 그러니까 앞페이지 로마자 2번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자 2번에서 이제 민법 750조 및 어쩌고저쩌고 손해배상 청구 나와 있잖아요. 이 로마자 2번은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대로 외우신 다음에 배점에 맞춰서 조금 뭐 줄이거나 뭐 버릴 거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로마자 2번 수준을 그대로 스캔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셨다가,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셨다가 배점에 맞춰서 조금 뭐 줄이거나 조금 더 느리거나 살을 붙이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 민법 750조, 환경정책기본법 44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758조, 국배법 2조, 국배법 5조, 이런 것들은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툭하면 원고 적격 뭐 이런 것들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시험에 나왔다면, 아, 나올 게 나왔구나, 내가 여기서만큼은 내가 그 실점하지 않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로 기계적으로 이제 손가락을 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CBT니까 키보드를 치잖아요. 라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떼는 펜으로 썼습니다. 요즘 시대 좋아져가지고 키보드로 이제 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써놨고,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같이 보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라비아 수 6번 사안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폐수로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그 원인 제공자인 갑조합은 을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여 하며 갑조합의 고의과실은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왜 환경오염에 해당하는지, 왜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간단히나마 적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조합이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뭐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앞에서 이제 썰을 풀어놨는데 그걸 제가 포섭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분량의 한계로 인해서 이 정도로 줄철했고, 동그라미 2번 갑조합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 폐사에까지 이르렀는 바 수인한도를 초과해서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을은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운영 중인 송어 양식장에 도달한 사실, 이로 인하여 집단 폐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피고인 갑은 자신이 송어 양식장에 피해를 일으킬 수 없다거나 도달한 폐수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인과관계는 이제 입증된 걸로 보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나아가 을은 비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소하여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험의 접근 이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성 및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제로 을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써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안의 경우 포석까지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민법 750조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지금 제가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14회 변호사 시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이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낮다고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풀어본 이유는 출제 경향을 일단 이제 파악하자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울 거 배우고 반성할 거 반성하면서 이제 다음 15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라 표현해야 될까? 다시 뭐 실수를 한다거나 하지 말자, 교훈을 삼자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하나 풀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 풀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속도는 계속 빨라집니다.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1시간 지났으니까 한 10분 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